예, 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 천식센터 박중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기침, 특히 이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예, 기침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외래에서 병원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침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생리학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일드하게 조금씩 기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침이 심해서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은 보면은 가슴 통증에 늑골 골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그러시는 분, 그리고 또 아주 그냥 탈진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침을 하면은 아주 주변 사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사람이 남한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둘째는 가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침이 이렇게 남한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전에 비해서 훨씬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침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침 약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은 약이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똘똘한 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침 억제제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좀 열심히 제약회사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거든요. 기침 치료제라는 분야가. 그래서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침 억제제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좀 환자분들이 좀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인 치료, 특히 만성 기침 같은 경우에는 원인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은 뭐라 그러나 좀 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기침 수용체가 위치하는 데를 보게 되면은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은 물리적인 자극, 케미칼, 화학적인 자극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기침을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을 인지하는 수용체는 크게 네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인후두 부분 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큰 기관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작은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는 기침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없고 아주 기관지, 그 다음에 기도 이런 데 이렇게 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용체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대뇌로 갑니다. 뇌관으로 가죠. 기침 반사 리셉터가, 기침 반사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사기 때문에 다시 운동신경으로 가서 기침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 갔다가.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뇌관은 대뇌하고도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반사 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극에 의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앞서 보시면은 이 대뇌에서 이 기침 리플렉스 센터를, 반사 센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억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심리적인 영향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회의 중에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특히 더 기침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은 정서적으로 그 상당히 기침을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게 반사신경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기침을 환자가 오면은 저희는 기침한 지가 얼마나 됐냐 이걸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침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유발하는 원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급성이다 그러면은 감기, 폐렴, 축농증, 급성 축농증에 걸리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병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대부분 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이상 가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되는 거고, 또 아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한두 달 이상, 뭐 두세 달도 막 기침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뭐 감기로도 어떤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인 경우에는 이게 뿌리 뽑히지가 않는 질환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질환이죠. 알레르기, 비염, 만성 부비동 축농증, 천식 이런 것들은 뿌리 뽑히지가 않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뿌리가 뽑히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약물 치료해도 이게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막 그러면은 이 커피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렇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로 저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 만성 기침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령에 따라서 기침을 분리를 해보면은 급성 기침인 경우에는 주로 이 어린 나이에 주로 감기, 폐렴 이런 것들이 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많은데 나이 먹으면은 오히려 이제 만성 질환, 만성 기침이 주로 이제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침에 대해서 이제 급성 기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급성 기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기가 가장 흔합니다.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그러면은 또 이 코라는 데가 또 이 세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한 5에서 10%는 급성 축농증이 감기 환자에서 급성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급성 기관지염이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그리고 또 폐렴이 걸리면은 이런 또 급성 기침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3주 내에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뭐 우리가 증상 치료죠. 이렇게 좀 힘들게 기침을 좀 억제해주는 약을 쓰고, 또 코 증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콧물, 뭐 이렇게 코막힘 이런 걸 좀 해주고, 또 열나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 그리고 또 감기 걸리면 가장 큰 증상이 기침이거든요. 그래서 기침 억제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대증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보면은 이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물 치료와 대증 치료와 더불어서 푹 쉬어야지 좋아집니다. 보통은 뭐 옛날 분들이 뭐 이 고춧가루 푼 뭐 콩나물국 먹고 푹 자야지 그 감기가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휴식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감기약을 이렇게 성분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감기약에는 보통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뭐 항히스타민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대부분 이 졸립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입안이 마른다 그래가지고 좀 보통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두드러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에서는 졸립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는데 감기는 오히려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더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히스타민 효과도 강한데 또 이 중추신경을 억제를 하거든요. 그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침 반사센터가 이 뇌에 있거든요. 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추신경을 좀 억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기침 센터를 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항콜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침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이 콜린성 신경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말초 신경계를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는 차라리 오래전에 개발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 뇌 브레인에 있는 히스타민 리셉터를 블록하기 때문에 결합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졸립다. 또 어떤 분들은 기운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이 마른다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또 비혈관 수축제를 같이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특히 이 배뇨 곤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어떻게 잘 핸들 조절을 잘 하느냐 이렇게 좀 장애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 조절을 하는데 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세대라든지 이 일반 가짜 약은 그렇지가 않은 거에 비해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항히스타민제하고 진통제를 열나고 막 몸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통 해열제를 쓰는데요. 기침 억제제라는 게 이제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침 억제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추신경 작용 진해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좀 감기다 하더라도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고 그냥 약국에서 바로 처방하는 것보다는 좀 이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이 좀 셉니다. 보통은 어떤 약을 쓰냐면 코데인이라는 또 마약성이거든요. 이런 걸 해야지 기침이 잘 효과적으로 잘 조절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이 코데인 같은 경우에는 변비라든지 의존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써야 됩니다. 효과는 비교적 좋죠. 그렇지만 기침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기침하면은 흉통이 있거든요. 그런 또 통증도 이렇게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합성한 게 지페프롤이라든지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그런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진해제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들도 보면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과량을 쓰게 되면은 이 환각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습니다. 말초신경 작용에는 진해제는 안전하죠.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지만은 이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할 때는 그냥 중추신경 작용 진해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기에서 이렇게 특히 한 일주일 이상 보통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러고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이 코 축농증 쪽에 사이너스 부비동 쪽에 감염이 되면은 또 2차적으로 박테리아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감기 환자의 5에서 10%는 2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급성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안 듣지만은 또 이런 경우는 또 항생제 치료가 좀
5에서 10%는 감기 환자 5에서 10%는 항생제 치료가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성인인 경우에는 한 열흘 이상 그 감기가 안 떨어지고 계속된다. 소아에서는 한 2주까지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이게 감기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2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누런 콧물이 나온다, 코막힘이 심하다, 또 얼굴 부비동이 있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은 심한 기침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처음에는 감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은 다시 또 나빠진다. 이것은 또 2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을 의심하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또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급성 기침은 보통은 이 기침이 한 3주에서 8주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를 아급성 기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대부분 코로나라든지 바이러스, 감기에서 후유증으로 이게 의외로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원인 없이 폐렴이라든지 축농증을 치료해도 좀 남아있는 그런 좀 한번 이렇게 우리는 장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진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 2달까지도 이렇게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급성 기침이라 그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이 되죠. 자연적으로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 탄력성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1~2달 내에 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만성기침입니다. 만성기침은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비염, 만성 부비동, 만성 축농증,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도, 이게 사실은 고질병이죠. 이런 병들이. 이런 것 때문에도 기침이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기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진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만성 기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원인을 치료를 해서 기침을 없애게 해야지, 이게 몸에 안 좋은 기침약을 계속해서 먹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게 좀 좋죠.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 비염,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코가 앞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목 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꾸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에 이물감이 있다, 뭐가 끼어 있는 것 같다,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유발이 된다, 보통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목 뒤로 넘어가서 이게 자극을 해서 목젖 있는데 이런 인후들을 자극을 해서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는 거고, 가려움증을 느껴서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도라든지 큰 이 기관지에 또 염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에도 이 식도가 이렇게 역류가 되면 식도에도 기침을 신경이 있습니다. 기침을 자극하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지만은, 담배 피시면은 그 기침 당근입니다. 그냥 담배 피면서 기침한다 그러면은 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담배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혈압 약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인 경우는 이걸 쓰는 분이 있는데, 이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꼭 물어봐서, 그 약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약만 중단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폐암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간질성 폐질환, 뭐 기관지 확장증, 다양한 그리고 또 결핵이라든지 요즘엔 또 비결핵 항산균 감염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기침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에는 이런 걸 중심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죠. 진단과 치료를 하지만은 이게 기침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혹시 물론 처음에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그렇지만 가슴 엑스레이 해상도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병변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기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번 저는 꼭 CT를 찍어봐가지고 폐암이라든지 혹시 내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만성 좀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담배 피웠다든지 그러면 좀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런 또 폐암이라든지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들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령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전에 비해서 훨씬 이런 그 빈도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원인이 있는 경우는 75에서 80%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만 20에서 20%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없고 이거 확인한 다음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기침하는 경우를 과민성 기침 증후군이라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런 기침하는 환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명을 붙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모든 비염, 축농증, 천식,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다 기침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 70%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천식 환자도 기침을 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기침을 호소하는 천식 환자는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염, 축농증도 마치죠. 코막힘, 콧물, 이런 거 가려움증, 이런 거 호소하지,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도 한 20, 30% 정도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과민성 기침 증후군의 그런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요인들이 더 기침을 더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원인을 좀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성 기침 환자들이 오면은 저는 일단은 원인을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코가 안 좋은 비염, 축농증 환자다. 그러면 코 치료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천식이 있다. 그러면은 천식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상당 부분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콧구멍하고 기관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염증이 한번 코에 있으면은 기관지까지 천식이 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상당 환자분들이 비염과 천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다 치료를 해야지 기침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한쪽만 치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도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이게 좀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폐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 치료 하는 거고, 혹은 또 약물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스톱하느라고 이렇게 금연하든지 약물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성 기침 환자가 오면은 저는 병력을 물어보죠. 담배 피는지, 그 다음에 심장약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또 직업을 꼭 물어봅니다. 이게 가만 보면은 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이 만성 기침 환자 중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침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직업 중에서도 사람 많은데 이야기를 하시는 회의를 많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의 주제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기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유럽보다도 훨씬 건강검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도 내시경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역류성 식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물어보는 게 아주 속 편하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기침의 증상을 물어봐야죠. 기침 양상,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악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코 증상이 있는지,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있는지, 뭐 그 다음에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게 있는지, 그러면 천식이죠.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역류성 식도염 뭐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나 충농증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흉통이라든지 역류 증상이 있는지,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검사를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기침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슴 엑스레이는 기본이죠. 일단 가슴 엑스레이가 뭐 어떤 폐 질환이라는 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엑스레이 찍어봐서 정상이다. 뭐 정상이야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뭐 거기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 부비동 엑스레이 촬영을 꼭 합니다. 그리고 워낙 또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폐기능 검사하고 또 저는 또 가래 검사를 해서 가래에서 이 알레르기 염증 세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저는 꼭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천식 유발을 또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비염이 많거든요. 천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반려동물, 꽃가루, 곰팡이 알레르기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이제 단순 코 엑스레이, 부비동 엑스레이 촬영해 보면 여기에 꼭 고름이 차여 있는 게 이제 부비동에다 이렇게 시꺼멓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차여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CT를 찍으면 더 아주 더 선명하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레르기 피부 시험을 해봐가지고 어떻든 그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 피부 반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증상이니 이런 검사 소견을 통해서 이 환자는 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코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가 천식이 있다 그러면은 뭐 천식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이 되네?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합니다.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이 있으면은 항히스타민제, 보통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씁니다. 1세대는 좀 졸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보다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거기다가 비강에다가 코에다가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염증이 잘 가라앉아서 이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천식 같은 경우는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에다가 또 류코트린 차단제를 같이 넣어주면 또 이렇게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참 이렇게 이 프로톤 펌프라고 위산을 억제하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보다 훨씬 쉽죠.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이제 커피가 이제 문제들인데 이게 자꾸 역류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술, 커피, 차 이런 걸 좀 피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커피 안 마시면 항상 졸려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인을 치료한다 그러면 약만 한 번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써야 됩니다. 보통은 뭐 하루 이틀 쓴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 천식 같은 경우는 2, 3주는 써야지 약발이 나타나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을 뭐 한 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지 약발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꾸준하게 약을 기간이 정해진 어쨌든 한 달 정도는 꾸준하게 치료를 해서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게 하는 거고요. 최종적인 진단은 뭐냐? 원인 치료를 해서 기침이 호전이 돼야 됩니다. 호전이 안 되면은 그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오히려 보통 하나인 경우보다도 두 개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은 좀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데요.
이 만성 기침 환자 한 70%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역류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더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기침 자체가 이 배의 압력을 확 올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역류를 유발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역류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건지 기침 때문에 역류하는 건지 사실은 둘 다죠. 사실은 양쪽이 다 있는 경우도 꽤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침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 뭐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좀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하면은 도움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게 빈도 자체는 사실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만성 기침 환자에서는 기침 자체가 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적절한 원인 치료를 보통은 저는 한 달 정도는 하고 반응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폐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폐암, 기관지 확장증,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간질성 폐질환 이런 것 때문에도 기침이 심한 경우가 있죠.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저는 그냥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합니다. 이게 보통은 뭐 저설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그 X선보다도 한 4장, 가슴 엑스레이, 단순 엑스레이 촬영보다도 한 4장 정도밖에 더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뭐 더 훨씬 더 그 많은 것보다 한 10분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조영제 쓰는 촬영에 조영제도 안 쓰고 그런 그 일반적인 CT 촬영에 한 10분질 정도밖에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위험 환자한테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봐서 혹시 이런 또 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인데도 충분한 기간 적절하게 원인 치료를 하였고 또 저설량 흉부 CT도 정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과민성 기침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보통은 만성 기침 환자 20에서 한 25%는 과민성 기침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 기침 신경 억제제, 진해제라고 그러죠. 진해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진해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P2X3 억제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저도 임상에 참여해 봤는데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주로 중추도 조금은 관여를 합니다. P2 중추 신경 항하지만 주로 대부분이 더 말초에 더 그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이런 마약성 코데인보다도 훨씬 안정성이 높습니다. 마약성 코데인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은데 변비라든지 의존적으로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P2X3 같은 경우 아주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승인받고 그런 아주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우리의 그 미충족 그 건강에 의학적으로 미충족 수요가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서 한 3, 4년 뒤에는 아마 좀 훨씬 우리가 좀 만성 기침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민성 기침 증후군의 그러니까 자연 경과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럼 한번 만성 기침이면은 평생 가느냐? 보통 뭐 천식, 비염, 뭐 축농증에 의한 경우는 뭐 우리가 치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민성 기침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좀 이게 원인 치료가 안 되고 증상 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애후를 애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40% 정도는 자연적으로 소실되거나 많이 호전이 돼서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60%는 계속해서 7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도 60%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침으로 좀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침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보면은 감기, 찬 공기, 에어컨 바람,
심리적인 요인,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대기오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다 그러면은 그 실내 알레르기, 진먼지, 실내 먼지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유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원인을 회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또 알레르기, 비염, 천식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역류성 식도염도 꾸준하게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침은 방어적인 정상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고 조금 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조금 하는 것은 우리의 기관지에 기도니 기관지에 이물질이 있는 걸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가벼운 기침은 그냥 경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기침 때문에 이제 생활에 이제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이 기침 억제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원인 치료, 흔한 원인 치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감기 치료, 만성인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천식, 역류성 치료, 식도염을 치료를 하면 자연적으로 기침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시면서 그런 분, 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면은 이거 스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과민성 기침 증후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치료해야 되고, 또 만성 기침 환자에서는 원인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염과 천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양쪽 다 치료해야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 한 95% 이상의 그 만성 기침 환자들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다른 증상은 없어졌지만 한 달째 기침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꼭 이런 경우 이 축농증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필요하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론 또 이렇게 코 엑스레이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경과보서 기침 약을 억제하는 약을 그게 없으면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숏텀으로 단기 처방을 진해제를 좀 처방을 하면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잘 때 누우면 기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밤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은 비염과 천식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주로 비염, 천식은 밤에 주로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누우면은 좀 기침이 유발된다 그러는 거 보면 어쨌든 좀 그러나 비염 또는 천식이 있어서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긴장을 하면 가래가 생기면서 기침이 나옵니다. 긴장으로 인해 기침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중요한 미팅에 가면은 기침이 유발이 돼서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 그냥 아예 중요한 미팅 하기 전에 좀 기침 억제제를 좀 먹고 가시라 아주 속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런 걸 다 이런 스트레스풀한 시츄에이션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면은 미리 좀 기침 억제제를 좀 드시고 이렇게 좀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만성 기침 20년 넘게 장기침 하는데 원인도 모른다고 진단하던데 실제로 이건 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성 기침인 경우는 대부분 한 80%는 흔한 알레르기 질환 플러스 마이너스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원인 치료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이 나중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만성 기관지염하고 폐렴은 다른 거죠. 봄, 가을 시작으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합니다.
뭐 저는 뭐 사실은 내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약물 치료 위주로 많이 합니다. 수술은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서지컬 어프로치를 많이 또 권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의 또 이런 또 알레르기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약을 하면은 또 대부분 또 이런 비염으로는 다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특히 이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이 수술적인 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뼈가 휘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합의각계가 이 코에 이 합의각계라고 안에 좀 이렇게 돌출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은 코막힘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합의각계를 좀 축소시키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성 후비루가 있을 때 식염수를 네뷸라이저로 분사하는 건 좋지 않은 건지, 뭐 식염수를 네뷸라이저로 하는 것은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걸 또 좋다,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가래 검사는 보통 호흡기내과에서 보통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래 검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뭐 알레르기 천식 센터나에서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가래 검사 대신에 이제 호기 애노가스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훅 분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애노 농도를 측정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가래 검사에서 염증세포를 보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대인데 그 CT를 찍어보고 싶은데 비용은 뭐 그렇게 뭐 건강보험 하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죠. 보통은 훨씬 뭐 일반 CT보다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몇 달째 가래랑 기침을 계속 하는데 점점 양도 많아지고 이러지는 시간에 뭐 보통은 뭐 만성 기침은 저는 알레르기 내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흡기 내과에서도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은 얼마나 관심 있게 이 병을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관심 있게 보면은 또 그 선생님들의 실력이 많이 들거든요. 관심이 없게 보면은 좀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선생님들마다 이 관심사가 좀 다르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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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